자, 이제 우리 2학기 세계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교과서 맨 앞에 있는 목차를 선생님이 지금 제시를 해놨죠. 이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네 번째 대단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었어요. 1학기 끝 무렵에 중단원 두 번째 것까지 중간까지 들어갔었는데요. 이 네 번째 대단원에서는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대단원에서는 역사의 의미와 그 다음에 선사시대 그리고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세 번째는 서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고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단원의 특징은 뭐냐? 각 지역의 역사를 전 근대사에 한해서 지역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각 지역의 역사, 각 지역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다섯 번째 대단원이나 여섯 번째 대단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배우지는 않고요. 전 근대사 이후에 근현대사를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조명해주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섯 번째 대단원에 보시면 제국주의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1학기 한국사 할 때 제국주의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아마 익히 들어왔을 거예요. 제국주의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비유럽 국가나 비유럽 지역을 그 지역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점령하고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았던 어떻게 보면 침략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국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흐름은 유럽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대단원을 위치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대단원을 보고 유럽이 어떤 식으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변화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보면 형성시켜 오던 비유럽 지역들은 이 제국주의 침략에 어떻게 대항했는지, 반제국주의 활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요 다섯 번째 대단원에서 같이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제국주의가 결국에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 이후에 현대 세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여섯 번째 대단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대단원들이 구성되었다는 거 살펴보시고 우리가 2학기 때 무슨 내용을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의 틀을 마련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주제들이 있죠. 목차를 보면. 이 목차들을 어떻게 재구성을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고대 지중해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고대라는 시기, 유럽의 고대 어떻게 보면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대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단원,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보면 중단원 두 번째 거에서 소단원 두 개를 묶고요.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조금 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중단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구분한 걸 보시면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의 발전, 그 다음에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학기 말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혼란에 빠졌던 서유럽 지역이 봉건사회라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중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단원인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티움 제국이 곧 동로마 제국이죠. 이 비잔티움 제국은 그럼 어떤 역사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결국 멸망하기는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이 번성했던 시기에 발전했던 문화가 동유럽 지역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거, 그리고 러시아의 발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 아마 마무리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학기에 본격적으로는 이 봉건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대략 11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11세기경부터 아마 우리가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걸 총 4개의 소단을 묶었죠. 마지막 소단은 보시면 절대왕정인데 이 절대왕정이 대략 16, 17, 18세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봉건사회의 변화 11세기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거의 700년 가까운 얘기들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700년은 묶기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굳이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 기존에 있었던 서유럽 봉건사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00년의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나오는 국민국가 발전, 근대 국민국가 발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알아두실 건 이거예요. 선생님 조금 이따가 지울 건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들이 세모로 표시한 부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별표로 표시한 이 국민국가 발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세모를 거치면서 별표로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혁명입니다. 시민혁명. 시민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서유럽 봉건사회가 가지고 있던 신분제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민국가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서유럽 봉건사회가 있는데요. 이 서유럽 봉건사회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마침내 혁명을 통해 국민국가,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산업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서유럽의 빠른 발전을 이끌어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국민국가의 발전과 산업혁명과 산업사회 형성을 바탕으로 등장한 게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제국주의입니다. 이 제국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의 발전과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제국주의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식민지 분할 체제로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반제국주의 운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게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1차 세계대전 말미에 러시아에서 또 다른 혁명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앞서 살펴봤던 시민혁명과는 다른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대시대에. 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타났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자, 자본주의 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체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1차 세계대전 말미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1차 세계대전이 엄청나게 큰 충돌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촉발시켰던 거잖아요. 문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원인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문제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다시 한번 충돌을 빚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의 결국엔 제국주의라는 기본적인 체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양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냉전 체제이죠. 이 냉전 체제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탄생했던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와 기존에 존재했던 자본주의 체제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체제들이 결국에는 갈등을 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나타난다는 거.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한 질서일까요?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회가 펼쳐지게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바로 잘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수업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한번 다시 들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업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들어볼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학기 시작 때 배우게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네 번째 대단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건 바로 이 고대 지중해 세계라는 중단원입니다. 요 고대 지중해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 세계나 아니면 헬레니즘 문화, 고대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기억해 둘 건 이겁니다.
이 시기에 바로 유럽 문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죠.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럽 문명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발전했던 문화적인 특징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들이 발전했다라는 그 특징이 유럽 문명 기틀의 첫 번째 요소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발전되었던 다양한 법체제들. 이런 다양한 법체제들이 훗날 어떻게 보면 유럽 사회의 기본적인 법체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크리스트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상당히 박해받았던 크리스트교는 로마가 멸망할 시기 즈음이 되면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 로마를 통해 가지고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데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게 되죠. 자, 그럼으로써 크리스트교가 유럽 문명의 기틀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한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 이해를 좀 해두시고요. 이런 것들이 훗날에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역사 발전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둘 건 이겁니다. 이 시대 마지막에 결국에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로마 제국이 분열하면서 훗날 어떻게 보면 서유럽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바탕과 동유럽의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되었다라는 거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부터 유럽 세계의 변화까지 우리가 쭉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해놓은 이 1번과 2번 내용은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유럽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해 들어오죠. 그 이전부터 이동을 해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 게르만족의 이동과 다양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거의 한 수백 년간 이 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프랑크 왕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서유럽 전체 지역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 통일의 시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았고 훗날 또다시 수많은 이민족들이 침략을 해들어오면서 이 서유럽 사회가 상당히 큰 혼란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그 큰 혼란이 결국에는 끝이 난 건 새로운 사회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사회체제가 바로 봉건사회죠. 주종제와 그 다음에 장원제를 기반으로 한 봉건제가 서유럽 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11세기경에 서유럽 사회가 봉건제 사회 질서를 바탕으로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 첫 번째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의 발전, 그 다음에 서유럽의 봉건사회의 성립까지를 하나의 챕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봉건사회를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 분권적인 사회 질서가 핵심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 국가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독일 지역도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국가적인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국왕이라는 존재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제후들이 그 지역을 자기들이 사실상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반독립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사회 질서가 널리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과는 달리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위축되기는 하지만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갖췄다라는 건 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번 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별표 쳐놓은 부분. 그 다음에 4번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별표, 1번 별표랑 2번 별표를 어떻게 묶는지가 우리가 이번 시간 이 목차를 정리해 놓은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별표, 핵심은 이겁니다. 서유럽 사회가 형성이 되기는 했는데 그 서유럽 사회는 상당히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맨 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절대 무슨 정? 왕정이 탄생하죠. 이게 16세기에서 대략 16세기에서 18세기경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봉건사회가 형성이 되는 건 대략 11세기경의 일이거든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봉건사회가 성립이 되는 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별표 두 번째 거를 통해서 우리가 700년 가까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700년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왕을 중심으로 한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가 탄생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강력한 체제였다는 겁니다. 즉, 이 절대 왕정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중앙 집권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방분권적 사회 질서였던 봉건사회가 16세기에서 18세기에 되면 중앙집권 체제로 결국에는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이 내용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지방분권적인 사회 질서였던 서유럽의 봉건사회가 봉건사회 자체의 변화, 그 다음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사건, 그 다음에 신학노예 개척과 유럽의 교역망의 확장이라는 다양한 변화들을 통해서 중앙집권,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인 절대왕정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봉건사회의 변화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비봉건적 사회 요소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서유럽 봉건사회가 성립이 되면서 11세기경에 지방분권적인 사회질서가 만들어져요. 그럼 봉건적인 사회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봉건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사회 요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비봉건적이라는 건 봉건적이지 않은 사회 요소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면 뭐 도시라든지 상인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학기 말에 배웠던 봉건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지방분권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 단위의 어떻게 보면 교역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분권적인 어떻게 보면 영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이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도시와 상인들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봉건사회를 어떻게 보면 지탱하고 있던 사회 요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봉건사회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핵심 의미는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서유럽 봉건사회는 상당히 지방분권적인 사회 질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로따로 노는 여러 영주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회와는 구분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세계라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왜냐? 크리스트교를 믿는 크리스트교도라는 어떻게 보면 일체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크리스트교도를 묶어주는 일체감으로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분명히 체제가 존재를 했죠. 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종교적인 영역이니까 사회에 큰 영향을 못 줄 것 같지만 이 서유럽 사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 힘이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제 권력의 요소였던 거예요. 전 유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그런데 그런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서유럽 사회를 어떻게 보면 호령할 수 있었던 교황의 힘도 점점 약해질 거고요. 이 교황에게 어떻게 보면 제약당하고 있던 각 나라의 군주들의 힘이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주들을 중심으로 각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힘을 중앙으로 모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배경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도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학노예 개척과 유럽 교역망의 확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엄청난 경제적인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이 경제적 변화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익을 거두었던 건 신학노 개척을 이끌었던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유럽 국가들이 이런 신학노 개척을 통해 가지고 거두어들인 경제적인 번영이 결국 훗날 중앙 집권적인 절대왕정이 탄생을 하는 경제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던 거죠. 자, 지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절대왕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질 내용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이 첫 번째 별 있죠? 이 첫 번째 별 부분이 두 번째 별 부분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절대왕정이라는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다양한 국가들이 있겠죠. 자, 그런 국가들이 또 다른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혁명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 혁명을 통해서 기억해 둘 건 이겁니다. 그 이전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봉건체제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분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시민사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시민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같은 경우는 권리는 귀족들이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권리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시민사회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에는 이제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 국민입니다. 즉, 중앙집권 체제가 갖춰져 있던, 여기 보시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왕정 체제에서도 중앙집권 체제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는 개념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절대왕정에서의 하나의 나라라는 건 그 나라 안에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왕정 체제의 여러 나라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이익이 아닙니다. 왕실이나 귀족들, 사회 지배층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탄생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최우선시하는 국민국가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국내적으로 보면 국민의 탄생을 불러오게 되고 국내 내부 안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평등 그리고 사회의 자유를 추구하는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국민국가라는 건 우리나라의 시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나라들이 이렇게 국민국가로 발전하게 되면서 그 국민국가들 사이에서의 어떻게 보면 갈등은 더욱 치열해지게 됩니다. 또 민족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국가,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발전이 제일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로 또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런 변화가 동시대에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체제라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체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이 대량 생산 체제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체제 같은 경우는 유지되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흐름이 합류를 하면서 탄생을 하는 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우리 민족국가, 우리 국민국가의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국가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바탕들이 필요한데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끼리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유럽 내부에서의 갈등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유럽 국가의 어떻게 보면 큰 발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성장들을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죠. 외부에 침략을 함으로써. 그 외부 침략이라는 게 결국엔 식민지 점령인 거고 그 식민지 점령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정리를 한 게 우리가 보통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제국주의 시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한 유럽 국가들이 비유럽 지역을 침략해 들어가면서 식민지를 점령하고 이 식민지 점령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면서 자기들의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갔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식민지로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세계는 무한하지 않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식민지 경쟁도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식민지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결국엔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이 더욱더 치열해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끼리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럽이 두 어떻게 보면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삼국 동맹이라는 체제와 그 다음에 삼국 협상이라는 체제인데요. 이 두 체제가 결국엔 충돌을 한 게 몇 차 대전일까요?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식민지 쟁탈전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서유럽 역사, 기본적으로 서유럽 역사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 이해가 된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나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요. 우리가 쭉 정리를 해나가면서 2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학기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1학기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내용 요소들을 되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2학기 같은 경우는 1학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언제까지 이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럼 그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또 듣다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겠죠. 그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 못한다고 선생님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배우겠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듣느라고 되게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